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약속 대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은 장난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약속 대련이라고 보셨어요? 저는 둘 다 서로를 죽일 수 없기 때문이죠. 예. 진짜 화나서 싸우다 보면 상대 찌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둘은 상대를 찌를 수가 없어요. 치명상을 입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약속 대련에 그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걸 보통 이제 이런 거잖아요. 양쪽에 핵을 가진 국가들끼리는 쏘아서 전쟁한 적이 없다. 예전에는 미국은 핵이 있고 일본은 핵이 없으니까 미국이 쏜 거죠. 근데 만약 일본 핵이 있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쐈겠습니까? 2차 대전 때.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대화를 하고 대련을 하든 아니면 대화를 안 하고 대련하든 어느 시점에는 딱 서로 멈췄을 수밖에 없던 관계예요. 한동훈도 핵이 있나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공천권이라는 무기를 써서 이제 버티는 건데, 저는 이거 지금도 보면은 평론가들이 막 신나가지고 뭐 약속 대련이야 진짜 붙은 것 같다. 그리고 한동훈이 뭐 이렇게 헤게모니 잡은 게 아니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결국에는 대통령이 공관위원장을 어떻게 통제하느냐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지만은 한동훈 위원장이 마포을에서 김경률 회계사를 이제 손을 들어주면서 사천 논란이 일었잖아요. 예. 그때 정영환 교수 공관위원장이 저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어요. 만약에 대통령과 비대위원장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되는 입장의 공관위원장이었으면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평가를 거부합니다. 근데 딱 처음에 자신 있게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잘못했다. 이 말인즉슨 이분은 임명될 때 본인이 어느 쪽에서 임명해 준 거라는 거 알고 있는 거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공천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저는 대통령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좀 가깝게 지내던 국회의원이 이준석 대표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이번에 어디에 줄 서야 돼? 그러면은 용산에 서라고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미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물어볼 사람이 있었군요. 한 두 분 정도가 이 대표 이게 무슨 의미야 그래가지고 제가 딱 그 얘기 해드렸어요. 예. 한동훈 위원장을 이렇게 끝내진 않을 것 같다. 한동훈 위원장과의 갈등을 이렇게 끝내진 않을 것 같다. 어떤 뜻이죠? 제가 그래서 2차전, 3차전 있을 것이다. 그런데 2차전, 3차전이라는 거는 어쩌면 더 난장판일 거다, 지금보다. 그럼 완전히 밟아버릴 거다 이런 뜻인가요? 이런 거죠. 지금까지 보면 국민의힘 역동작에 걸린 사람이 좀 있었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 물러날 때 연판장 써서 이쪽에 싹 돌렸다가 바로 주입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됐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저는 이번에도 한동훈 위원장이 저런 행보를 보인다 해가지고 누군가 만약 공천을 한동훈 위원장을 통해 받아보려고 싹 붙는 순간에 나중에 실제 누가 공천을 제어하는지 보게 되면은 역동작에 걸린 사람도 꽤 있을 거다. 예. 지난번 사태 때는 박성민 의원 같은 분이 역동작에 걸렸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엔 누가 역동작에 걸릴지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서천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쇼를 했는데 그 쇼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첫 번째 명품백 관련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라고 입을 막게 한 것 하나. 그다음에 공천권은 확실히 나한테 있는 거 다 봤지. 어느 쪽이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세 가지 주체가 여기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대통령,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 하나는 이제 드러나지 않는 주체가 김건희 여사라고 봅니다.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과의 차별화 또는 약간 다른 결을 보여줘야지만이 당이 선거 이길 거라는 건 계속 보고받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쟁점 사안이 뭐였습니까? 결국 특검이랑 명품백 사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다 했을 때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2021년 12월 26일 날 I believe 이거 노래 나오면서 사과했던 기억, 경력 과장에 대한 사과했던 기억 때문에라도 다시는 그거 하기 싫었을 겁니다. 그냥 안 한다고 버텼을 테고, 또 아내를 사랑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아내 말을 거스를 수는 없었을 테고, 그래가지고 이것의 발단이 갑자기 김경률 회계사 및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사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먼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내 아내의 입장을 들어준 척하면서 이제 짓밟으려고 들어간 것이고, 근데 결과물은 어쨌든 봉합 비슷하게 나와버렸고, 이렇게 하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사도 만족시키면서, 예,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그 한동훈 위원장과의 차별을 통해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문제를 털어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여기서 이제 약속되는 시나리오는 제가 이렇게 제시하지만은, 그 윤석열 대통령도 성정이 급하다 보니까 때로는 자기가 정한 선 이상을 넘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뒤집은 말하면은 지금 평론가들 계속 지적하는 거지만은 이관섭 실장의 이야기를 한동훈 위원장이 깔 줄은 몰랐을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랬겠죠. 예, 그거를 깔 줄은 몰랐을 테고, 그걸 통해서 언론이 야 이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건 한동훈 위원장이 일부러 깠다고 보십니까? 실수로 얘기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실수였을 거라 보는데 아마 대통령은 일부러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여의도 문법을 안 따르니, 뭐 여의도 사투리 안 쓰니, 뭐 그런 얘기 했는데 모르면 나올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궁중암투나 삼국지 정치 같은 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벌어진 일이 정확히 궁중암투고요. 그리고 삼국지에서 이게 정확히 동탁과 여포의 싸움입니다. 예, 정확히 그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그 김건희 씨가 맨 처음에 이제 사과했을 때, 네. 그때 대선 후보 시절에 대표셨잖아요. 네. 그때 김건희 씨가 사과해야 된다라고 설득할 때 좀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저항이나? 이렇게 했죠. 12월 20일 날 제가 이제 조수진 의원이 그때 2차로 이제 제가 당무 거부했던 게, 조수진 의원이 당신 말 안 듣는다. 나는 그 대통령 후보 말 안 듣고 예. 당대표 말 안 듣겠다 그래가지고, 나 그럼 안 한다. 이렇게 하고 했던 거고, 그 당시에 그 조수진 의원 얘기하기 며칠 전부터 결국에는 그런 학력 위조나 이런 거, 학력 그 과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26일 날 12월 26일 2021년 그때 사과를 하죠. 근데 그때 제가 사과하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27일인가 28일 날 그래가지고 이준석 성삼납이 뭐 서투리던데요. 그러니까 뒤끝 장난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제가 몇 개 카톡 캡처라는 걸 받은 게 있는데요. 뭐 대통령에 가까운 분들인 것 같은데, 그분들이 뿌린 건지 단톡방들에 2018년에 있었던 사건들이 이런 거 막 올리고 있더라고요. 이준석 대표 관련? 아니요. 한동훈 위원장과 그 주변 관련. 네. 그래가지고 그래, 누구의 또 잘못된 어긋난 충성심인지 모르겠지만은, 한나라의 대통령 주변에 있다는 인사들이 이런 거나 돌리고 있으면 큰일 나는데. 그럼 한동훈 죽이게 나섰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모양 빠지게는 못 있는다는 생각할 겁니다. 예.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일로 자기가 상당히 체면이 좀 손상됐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때 화재 현장에 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예, 주변에 가볍게 말씀하신 게 이제 녹음이 돼가지고 주변에 보다 나왔던 게, 여기가 그 장동혁이 지역구라는 그러면, 예. 그거 무슨 의미인지 알만한 사람 다 압니다. 장동혁 의원이 지금 사무총장 격으로, 예, 사무총장으로서 한동훈 뭐 위원장의 오른팔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예. 굳이 그거를 왜 이야기했을까를 저는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입니다. 띄워주려고 왔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저는 지금까지 대통령이 비슷한 류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부러 상인들도 안 만나고 가면서 엿을 먹였다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그 대통령 언급을 봤을 때 여기가 장동혁이 지역구라면서, 예, 이거에서는 기억하고 있겠다, 뭐 이런 거. 네. 글쎄요. 네.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 간 것은 지금 뭐 좌경률, 우동혁 이런 얘기 나오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자기 사무총장이니까 사무총장 지역구에 그런 화재가 났고 가서 좀 위로하면 사무총장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하고 거기에 가는 거는 전혀 문제 없으나 대통령께서 그 카메라에 잡혔던 하신 말씀 자체가, 예, 장동혁이 두 후보자를 일으킵니다, 저는. 아, 그래요? 네. 저는 띄워주려고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또 그렇게, 예, 보셨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예, 되겠는데요. 최종적으로 그러면
좀 보이시지 않습니까? 본인도 당해보셨고.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이건 1차전은 한동훈 위원장 우세승처럼 보이게 끝내고 2차, 3차는 이제 1차는 탐색전이고요. 예. 2차, 3차부터는 속된 말로 현금 깔고 이제 화두 치는 겁니다. 예. 판돈 걸고 화두 치는 거거든요. 한 나라의 정당의 공천을 화투에 비해서 죄송하지만은 각자 패를 보일 때 이제 상대가 있는 승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른 방송 나가서 이런 얘기 했어요. 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예를 들어 부산 수영구에 지금 현역으로 전복민 의원이랑 그다음에 장예찬 최고위원이 이제 가서 붙겠다 돼 있거든요. 그냥 제가 단도직입 말씀 경선 붙으면 무조건 전복민이 됩니다. 네. 전복민 의원님이 그 주변에 지역 조직이 탄탄해요. 그리고 전복민 의원 집 자체가 원래 유복한 집안이라서 많이 베풀던 집안이고, 그리고 장혜선 최고위원은 경선하면 지니까 어떻게든 전복민 의원이 컷오프되고 전략공천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죠. 이거는 양당 간의 선택인 겁니다. 봉합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대통령이 만약에 선호하는 참모가 장예찬 최고위원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공천받는다는 거는 시스템 경선 같은 거 없는 거잖아요. 시스템 공천 같은 거.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시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반대로 한동훈 위원장이 주장한 대로 무슨 뭐 경선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전복민 의원이 된다. 공천을 받는다. 그러면 대통령 자체가 이제 레임덕 비슷하게 빠져버리는 것이죠. 지금까지 누구나 보면서 장예찬 최고위원 같은 사람이 대통령을 위해서 뭐 솔직히 좋은 말 싫은 말 다 해가면서 이제 결사옹위한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까지 해가면서.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본인이 현재 상황에서 어떤 뭐 보상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아낀다는 것을 공천으로 드러내지 못한다면은 아무도 대통령이 안 따르죠. 그런 게 이제 레임덕이라는 게 되겠죠.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단순히 공천을 장악하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선거를 이겨야지만 비전이 생기는 그럼요. 거예요. 안 그러면 황교안 대표 투되는 거가 될 수 있거든요. 거기보다 더 못하죠. 그래서 지금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예찬 최고위원을 꽂으면서 여론의 비판을 받으면서 총선을 이기는 방법은 요원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기의 정치적인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볼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궁금해하는 분들은 많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왔을 때 왜 한동훈인가? 김건희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네. 느닷없이 국민 눈높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현장을 돌아다니다가 이거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자각이 생겨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한번 붙어볼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요? 이런 게 있어요. 어린아이의 1년은 정말 느리게 간다. 예, 살아온 길이에 따라 가지고 이제 1년이 다르게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지내온 세월에 비하면 지금 1년은 화살같이 흘러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당대표쯤 되면요. 타임머신입니다. 예. 하루에 뭐 진짜 열심히 하면 하루에 한 7, 8개 되는 미팅을 하고 사람 만나고 어디 가서 또 마이크 잡고 하면 피곤해가지고 바로 집에 꿀잠 잡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또 나와가지고 쳇바퀴가 차고 하다 보면 한 달 훅 가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해보니까 아는 거죠. 내가 매번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뭐 당원들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셀카 찍고 한다 하더라도 그거 하느라 한 달 바쁘고 와보니까 야 근데 지지율이 안 바뀌었냐? 예, 나는 진짜 니네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당직자들 하라는 대로 내가 뭐 대구도 갔다 뭐 부산도 갔다 대전도 갔다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왜 지지율이 안 올라? 예, 그리고 뭐 모든 언론사에서 나를 영웅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왜 지지율이 안 올라? 문제가 뭐지?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거 풀어야 된다. 안 풀면은 나 이거 기분 내면 뭐하냐.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구가하는 보수 진영 뭐 대선 지지율 뭐 20%대로 뭐 1위 뭐 이런 거는요. 언젠가는 김무성 대표도 해본 지점이고 언젠가는 황교안 대표도 해본 지점이고 언젠가는 뭐 다 해본 지점이에요. 그만큼 그 보수의 1위 대권 주자의 뭐 20% 남짓한 지지율 이거는요. 주인이 여러 번 바뀐 지지율이에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보십시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확고한 그 당시에 있었던 20, 30% 지지라는 거는 공동 운명체 수준이에요. 이분이 영국을 가든 아니든 와가지고 뭐 새정치 국민회의를 차려가지고 창당하든 말든 바로 따라 붙는 그 고정 지지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황교안 대표가 언제쯤에든 가져셨던, 하지만 총선 한번 지나고 다 잃어버리셨던,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지금 본인한테 다시 와 있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큰일 났다 이거. 네. 그렇겠죠.